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첫 기자회견에서 공정을 7차례 언급하며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당선인은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초박빙이라는 말이 따라붙었던 이번 대선은 후보 간 불과 0.73%포인트 역대 최저 득표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상대 텃밭에서 30% 득표를 호언장담했지만 호남에선 이재명, 영남에선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며 오랫동안 이어져온 지역 구도를 깨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뒤 수습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18대 대선 이후 10년 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장 자리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일화 협상을 주도했던 장제원 의원은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수락 메시지를 낸 지 5시간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5월 하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만 명으로 어제보다 줄긴 했지만 이틀째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경증인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진료가 필요할 경우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선출됐죠. 서울대 법대 필패론,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영선 대통령, 진보와 보수의 10년 집권 주기설 등 여러 가지를 깬 인물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많은 게 바뀔 겁니다. 외교적으로는 대미 대중관계가 그렇고 경제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이 그렇고 또 사법적으로는 공수처의 운명 등이 그렇겠죠. 오늘 특집 종합뉴스에선 모두 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첫 공식 행보로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 해단식에선 야당과의 협치를 당부했고 이재명 후보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자택에서 나온 윤석열 당선인은 첫 공식 행보로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으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 참석해 그간 자신을 위해 힘써준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에게 대통령 당선증이 전달되는 순간 다시 한번 환호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한편 청년들이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젊은 당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경륜가들과 함께 청년들이 함께 하는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그려나가는 이런 젊은 당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윤 당선인은 또 이재명 후보와 직접 전화 통화하며 이 후보로부터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는 덕담을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는 취임 전까지 거처를 옮기지 않고 그간 거주했던 서울 서초동 자택에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당선 확정 이후 첫 마디로 밤이 아주 길었다고 한 윤석열 당선인. 당선인이 제시한 국정 가치는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공정이었습니다.
국익만을 위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겠다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보수 우파 정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인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공정입니다. 모두 7차례 언급했는데 경제도 법치도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 또한 국익만을 국정의 기준으로 놓고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공정 다음으로 많이 언급한 자유민주주의도 강조하며 경제와 사회, 외교에서 보수 우파 정권으로 지향점도 드러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과 이념도 멀리하고 여소야대 전국이 되는 점을 두고는 여야가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 일해줄 거라 믿는다며 협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과도 소통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자주 하는 등 언론인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이른 시일 내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했는데 당선 수락 인사를 한 지 5시간 만이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첫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으니 인수인계를 위해 조만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며 지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오후에는 당사에서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과도 만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취임하시기 전까지 또 대통령님하고 당선인님하고 또 긴밀히 또 연락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우리 이수정님하고가 이렇게 소통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오전 10시쯤 자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20분간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윤 당선인 측과 연락을 했다면서 한중 양국은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마지막까지 초조하게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이재명 후보는 오전 3시 50분쯤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들과 당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패배의 책임은 오롯이 자신의 것이라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에겐 축하의 인사도 건넸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개표율이 90%를 넘어서도 20여만 표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자 이재명 후보는 경기 성남시 자택을 떠나 민주당 당사로 향했습니다. 잠시 상황을 지켜보던 이재명 후보는 오전 3시 50분께 대선 패배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잠시 울컥하기도 했지만 당선인에게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패배 승복 발표를 마치고 이 후보가 당사를 떠나자
민주당 관계자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득표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자 자정을 지나 일찌감치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저조한 성적표가 솔직히 아쉽습니다만은 저와 정의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인 만큼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대선 도전을 끝낸 심 후보는 아쉬움을 감추며 정의당은 다시 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송영길 대표와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위해 유임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도 나왔지만 당분간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했고 또 이재명 후보를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백길준 기자입니다. 선대위 해단식을 마치고 다시 모인 민주당 지도부는 1시간의 회의 끝에 일괄 사퇴로 뜻을 모았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당 대표로서 마지막 인사라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신 1,600만 국민과 당원 동지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평소 책임 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 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우리 최고위원들께서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주셨습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데 비대위원장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새 정부와 협의하고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비대위원장 업무를 고려해 새 원내대표 선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와 여러 가지 협의하거나 할 일들도 굉장히 무거운 일이 많고 조속히 입법을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 중에 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비대위원장의 역할까지 하는 데는 또 많은 무리가 있다는. 민주당은 내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공유하고 중앙위원회 비준을 거쳐 오는 25일 전에 원내대표 선출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께 전화를 드려 상임 고문직을 요청했고 이 후보가 이를 수락했다고도 전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승패를 가른 건 0.73%포인트. 불과 25만 표도 채 되질 않았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최소 득표차, 무효표보다도 적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박빙이란 판세 분석이 따라붙었던 이번 대통령 선거. 아주 초박빙 상태이지만 흐름 자체는 윤석열 후보의 정체,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분명하다. 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승부를 결정지은 건 24만 7,077표, 득표율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5년 만에 정권이 바뀌게 됐습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조사된 결과도 박빙이었지만 유권자들의 고심이 막판까지 계속된 끝에 그 차이가 더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역대 가장 치열했던 1997년 15대 대선 당시 39만 557표, 1.53%포인트 차 기록이 25년 만에 깨졌습니다. 단일화를 통한 정권 교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과 닮았습니다. 국민에 의해서 정권 교체를 이룩한 최초의 역사를 수립한 날입니다. 무효표도 30만 표를 훌쩍 넘었습니다. 두 후보 득표차보단 6만 표가량, 지난 19대 대선보단 2배 넘게 많았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관전평이 계속된 가운데 안철수, 김동연 두 후보가 투표용지 인쇄 뒤 단일화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초박빙 접전을 보인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 대결 구도 극복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통적인 세대 간 대결 역시 되풀이됐는데 20대 청년층에서는 남녀 간 표심이 완전하게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0대 대선에서도 영호남 지역이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지역주의 구도는 되풀이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구와 경북 경남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후보는 TK 지역에서 30%대 득표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반대로 전남과 광주, 전북에선
이재명 후보가 월등하게 높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윤 당선인 역시 득표율 30%를 기치로 내걸고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 등 공격적인 구애를 펼쳤지만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세대별, 성별 표심 대결도 두드러졌습니다. 60대와 70세 이상은 각각 64.8%, 69.9%가 윤 당선인을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40대와 50대는 과반 이상이 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팽팽한 표심을 보인 20대에선 남성 58.7%가 윤 당선인을 지지한 것과 정반대로 여성 58%는 이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내세워 젊은 남성층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여성 유권자로부턴 반발을 샀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인 데뷔 때부터 대선 승리까지 가장 큰 조력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 있죠. 이른바 윤석열 핵심 관계자 권성동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도 윤핵관이라 불리는 거 괜찮으십니까? 예, 뭐 괜찮습니다. 예, 한때는 그게 좀 안 좋은 말의 대명사였잖아요. 글쎄, 그거는 뭐 그렇게 프레임을 건 거고, 뭐 큰 정치를 하는 분들은 핵심 관계자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야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께서 다행히 정권 창출이라는 그런 대의를 실현해 줬기 때문에 저는 뭐 윤핵관이라는 별칭이 좋지 않은 의미로 썼다 하더라도 자랑스럽습니다. 아유, 예. 어제 출구조사 딱 나왔을 때 긴장하셨었죠?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원래 예상은 뭐 이준석 대표 말로는 10%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렇게 글쎄, 생각하셨습니까?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했던 우리 당의 여론조사가 자체 한 7에서 11% 정도로 나왔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매일매일 1,000명씩 그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정한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도 뭐 못 나와도 4, 5% 차이는 나왔는데 갑자기 0.6 하니까 저희들도 멘붕이 왔고 저 여론조사가 과연 맞을까? 중반까지 반신반의하면서 봤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활약하시겠죠? 아니 뭐 저는 처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목적이 정권 교체 그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해서 제 목적은 다 달성이 됐습니다. 뭐 참여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당선인이 필요하면은 부를 것이고 필요치 않다면 안 부를 것이고 저도 명색이 사선 의원이니까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저희 정치적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지 그런 권력자에 기대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농공행상 이런 거 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동안 새 정부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렇게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뭐 아직 뭐 새로운 정부는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당내에서 그렇게 생각해 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 뭐 당 내에서 그 정부의 별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윤석열 당선인 자체가 뭔가 이렇게 포장하고 또 이렇게 개념화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뭐 썩 달가워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 이렇게 부를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에게 있어서 정치권이면서 가장 오랜 기간 같이 있었던 분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또 친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옆에서 가까이 봤을 때 윤 당선인의 장단점, 남들이 모를 만한 그런 장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단점 얘기하면 안 되죠. 이제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되셨으니까 해도 됩니다. 우선 사람이 굉장히 솔직담백해요. 그리고 격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이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굉장히 가리지 않고 만나고 배려하고 대화 나누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또 사람과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여든 야든 소통을 잘 해가면서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뭐 굳이 단점을 꼽으라면은 성격이 좀 급합니다. 예. 대체적으로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은 검사 출신들이 좀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밥도 좀 빨리 드시는 것 같고. 그리고 윤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죠.
너무 측근만 중효제를 기용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글쎄 뭐 윤 후보의 측근이 어느 범위까지 측근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윤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제 소위 뭐 측근이라면 경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또 본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이런 분들은 이제 측근이라고 칭하면 칭할 수가 있는데 정치라는 거는 자신과 정치적인 생각이 같은 사람이 함께하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본인이 함께 일하면서 서로 의사 교환을 하면서 동지라고 느낀 사람을 쓰는 건 전 당연한 것이다. 그게 뭐 윤석열 당선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선거 조직이었거든요. 선거 조직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조직이라는 것이 무슨 권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 당선인의 가장 기억나는 그 공약이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이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광화문에서 일하려면 청와대도 또 아무래도 슬림화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걸 공약했다가 결국 포기했던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호기 있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만은 각종 무슨 보안상의 이유로 네. 결국 포기했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확고합니다. 반드시 그걸 실천시키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안보 전문가들, 특히 경호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눠봤는데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게 가능하게 되려면 빨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또 대통령과 총리가 1인자, 2인자 아닙니까? 또 같은 건물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비상시, 위급시에는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 대통령 유고시에는 총리가 그걸 승계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종합청사를 대통령이 쓰면은 총리는 나가야 되잖아요. 뭐 그런 저런 문제, 경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관전은 어디 쓸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수위 내에 TF 구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약 중에 청와대 내 영부인 관련 부처도 또 없애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뭐 후보가 공언을 했고 공약을 뭐 약속을 했고 또 후보 부인께서도 후보가 이제 당선인 부인께서도 부인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지 공적인 역할은 안 하겠다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드시 지킬 겁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국민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6년 검사 외길을 걸어왔던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고 또 그간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민지숙 기자가 되짚어보겠습니다. 큰 덩치의 골목 대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의 어린 시절 별명은 똘똘하다는 뜻의 돌돌이였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한 그는 교내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강릉 외갓집으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지난 2013년에는 이른바 충성 발언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로 검찰총장에 올랐지만 조국 수사로 여권과 대립하며 차기 보수진영 유력주자로 주목받게 됩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임기를 넉 달 남기고 전격 사퇴한 그는 곧바로 정계에 뛰어듭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배우자 등 가족 의혹과 함께 여러 차례 실언 논란도 있었지만 정치 도전 8개월 만에 대권을 거머쥐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는 첫 사업가 출신 영부인이 됐지만 당선인 스스로 후보 시절 영부인이라는 말조차 없애겠다며 김 씨를 그냥 아내로만 불러달라, 그렇게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남편이 당선됐는데도 김 씨는 아직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죠.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까요? 또 하던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승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존재를 드러낸 김건희 씨. 그녀는 2007년 설립된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대표였습니다. 남편이 검찰총장까지 지냈지만 김 씨는 대선 전까지 사업가로 더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막판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이며 유세 현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성찰하는 시간은 갖겠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지난 4일 사전투표 때 잠시 나타난 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당분간 분위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측 관계자는 공식 석상에 김 씨가 나오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없애고 영부인이란 말조차 없애겠다고 해왔습니다. 김 씨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선인이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미력 하나마 조력하겠다며 기존 영부인 같은 정치적 동반자는 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불교계 인사를 만났다고 전해졌지만 어디까지나 개인 일정이고 앞으로 역할과 활동 범위를 두고 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겁니다. 당선인에게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건 뭘까요? 김태형 기자가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대선 최대 변수로 떠올랐던 2030 청년들은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새 대통령에게 주문했습니다. 노력을 하면 그 대가가 정당하게 돌아오는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집값도 현실적으로 2030 세대들이 들어가서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6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임신이나 출산이 여자들이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경제였습니다. 상인들은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잘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의 상처를 잘 치유해 국민 통합을 이뤄달라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편가르기는 더 이상 안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만 마지막까지도 초기와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다면. 국민의 목소리는 다양했지만 모두의 대통령이 된 만큼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목소리는 한결같았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은 오는 5월 10일입니다. 그때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 5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죠. 앞으로 2달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취임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24명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 때까지 각종 현안과 업무 등을 인수인계받고 윤 당선인은 각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도 받습니다. 또 당선인은 대통령 경호처의 24시간 밀착 경호 대상이 됩니다. 사실상 대통령에 준하는 역할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세간의 관심은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쏠립니다. 인수위를 책임질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한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10년 만에 인수위를 가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에 구상을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빨리 출범을 시키겠고요.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문제를 검토할 조직을 인수위 안에 구성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는 차기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총괄할 인수위원장 자리입니다.
야권 단일화 당시 인수위 단계부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지만 윤 당선인은 안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당과 그리고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은. 네. 김병준 전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도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며 국정 운영 경험은 물론 통합의 이미지도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도 하마평에 올랐지만 성 전 총장은 MBN과 통화에서 후배들의 앞길을 응원하고 격려하지만 인수위 참여와는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선거운동을 총괄 지휘했던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국민의힘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인수위 부위원장 후보 등 최고위직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인수위 사무실은 청와대와 가까운 한국금융연수원을 사용했지만 윤 당선인이 광화문 집무실을 공약한 만큼 광화문 인근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선거 기간 중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가장 큰 이슈였던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들도 혁혁한 공을 세운 만큼 새 정부의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장제원 의원이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지명되며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신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선 장제원 의원은 선거 기간 중 윤핵관 논란으로 선대위에서 백의종군하다 막판 후보 단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대선 승리 1등 공신이 됐습니다. 단일화 직후 부산 유세에서 윤 당선인은 장제원 의원의 이름을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하는 등 신뢰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상의 아들 장제원 의원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정치 입문과 경선 승리를 주도하며 스스로 윤핵관이라고 자칭하는 사선 권성동 의원의 거취도 관심사입니다. 검찰 출신 다선 의원인 만큼 법무장관이나 차기 원내대표 제도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윤핵관인 거 알고 계시죠? 저 윤핵관인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선거기획을 주도한 삼선 이철규 의원과 선거시무를 막후 지원한 재선 윤한홍 의원도 행안부 장관과 민정수석 하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관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윤핵관 관계자들이 차기 정부에서 전면적인 그런 요직에 등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비롯해 당선인과 오랜 친구 사이인 석동현 변호사 등 법조 인맥도 차기 정부에서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적은 표차로 승패가 결정된 이번 선거의 개표 과정은 말 그대로 한편의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8시간 반 동안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밤을 새우다시피 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각 당의 표정을 모아봤습니다. 오후 7시 반 오차범위내 접전 속 윤석열 당선인이 앞서는 지상파 3사와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다른 출구조사 결과를 함께 받아든 양당.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고 송영길 대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면 최대 10%포인트까지 큰 표차를 전망한 국민의힘은 예상외 결과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2초간 정적 후 뒤늦게 박수를 친 의원들은 기대에 못 미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지지자 반응도 엇갈려 이 후보 자택 앞은 인파가 몰렸으나 윤 당선인 쪽은 정적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사진으로 들어올라 했는데 분위기는 개표율 50.97%를 기록하며 윤석열 당선인이 역전한 0시 30분부터 반전됐습니다. 민주당 상황실에 다시 모인 지도부는 침묵을 지키다가 윤 당선인의 유력이 뜬 뒤 멋지게 싸웠는데 이재명을 외치자는 한마디로 자리를 떴고 같은 시각인 새벽 2시 반쯤 국민의힘 상황실에선
만세와 함께 서로 포옹이 이어졌습니다. 조용히 상황을 바라보던 지지자들의 반응도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이 후보의 자택 앞 지지자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7년 동안 배웠습니다. 7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당사 앞 무대에 모여있던 윤당선인의 지지자들은 이름 석자를 연호했습니다. 이 후보가 패배 승복 선언을 하고 윤당선인이 지지자 감사 인사를 할 때까지 출구조사 이후 8시간 반은 한편의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대통령 후보는 당선인 신분이 되는 그 순간부터 경호 역시 현직 대통령급으로 높아진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 첫 일정부터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용민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당선 확정 뒤 자택에서 나와 주민들의 축하를 받는 윤석열 당선인. 주변을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첫 일정인 국립현충원 방문길부터 경호 차량이 윤 당선인 탑승 차량을 둘러싸고 경찰의 교통 통제도 이뤄집니다. 후보 시절엔 경찰로부터 을호, 즉 국무총리급 경호를 받았지만 당선 직후부터는 청와대 경호팀의 현직 대통령급 가포 근접 경호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인 김건희 씨 등 가족도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됐습니다. 윤 당선인 주변에 대한 경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윤 당선인을 만나려는 방문객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이뤄지고 이동 경로 곳곳에는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됩니다. 이동 경로 주변 건물 등을 사전 점검하고 저격 요원과 금속 탐지기 등도 배치됩니다.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방탄 차량과 호위 차량도 제공되는데 첫날인 오늘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탔던 승합차를 계속 이용했습니다. 경찰은 지지자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경비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박자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부 기자로서 어제처럼 바쁜 날도 없었을 듯합니다. 이번 대선은 막판 역전도 그렇고 최소 득표 차도 그렇고 참 이변도 많았는데 또 역대 대선에서 나왔던 없었던 불문율이 깨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명 깨진 징크스로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영선 의원 출신에 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직선제 이후 역대 대통령을 보니 김영삼 대통령이 서울대 철학과 출신으로 유일하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모두 비서울대 출신입니다. 대선 후보였던 주요 인사 중엔 서울대 법대 출신은 이회창 전 총리, 이인재 전 후보, 이낙연 전 총리,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있었는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안 좋았습니다. 네. 윤 당선인이 이 서울대 법대 징크스를 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영선 의원 출신 대통령으로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깬 게 하나 더 있잖아요. 배우자 등판론.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당선 순간의 모습을 드러낼까 했는데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어제부터 오늘 당선 순간까지 윤 당선인 자택 앞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당선 확실 시 윤 후보가 김 씨와 함께 자택을 나설 거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맞지 않았고요. 네. 또 지난해 12월 본인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외에는 아직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미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배우자가 대통령 당선 순간에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변 말고 초박빙 승부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죠. 지역별 표심이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네, 먼저 윤 당선인과 이재명 전 후보의 차이가 0.73%포인트 차이로 역대 초박빙이었는데 여전히 극명한 지역주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윤석열 당선인은 전통 보수 지역인 PK, TK 지역에서 완승을 거뒀고 네. 이재명 전 후보는
호남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국민의힘이 목표로 했던 호남 지지율 30%에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네. 이번 선거가 결과적으로는 정통 지지층의 표로 당선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장 박빙의 승부가 났던 곳은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네, 가장 박빙은 인천입니다. 인천이 약 1%포인트 차이로 가장 소박빙 승부였고요. 그다음 대전 3%포인트, 서울 4.83%포인트 예. 순이었습니다. 먼저 서울을 보시면 윤 당선인이 25개 지역구 중 14곳 구에서 승리했는데요. 보수 우세 지역인 강남, 송파, 서초에서 표 차이를 크게 벌렸고 또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포, 용산, 성동, 또 강동, 영등포, 중구, 동작, 양천에서도 50%가 넘는 표를 가져갔습니다. 네. 또 경기도를 보면 이재명 전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잖아요. 네. 이 전 후보가 시군 31곳 중 23곳에서 승리를 했는데 본거지인 성남에선 윤 당선인이 이기는 등 격차를 그렇게 많이 벌리지 못했습니다. 네. 원래 역대 대선마다 수도권 표심을 잡으면 국민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 수도권 승부가 끝까지 박빙이어서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있던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울컥해진 겁니까? 네, 오늘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축하 전화 내용을 전하고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대독하다가 눈물을 흘렸는데요. 보고 오시겠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예. 네, 상당히 감정이 격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박 대변인이 울음을 이제 참지 못하고 자리를 떴는데 6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브리핑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대선 결과를 바라본 청와대 내부 기류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청와대가 그동안 선거 기간 동안 중립 자세였던 게 맞느냐는 말이 나왔던 거군요. 그리고 퍼스트 팻도 등장을 했죠. 그것도 여러 마리. 다 청와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아시다시피 7마리의 퍼스트 팻이 탄생했습니다. 우선 윤 당선인은 토리 아빠로 유명하죠. 자녀가 없지만 토리, 써니 등 반려견 4마리와 또 나비 등 반려묘 3마리를 키우고 바쁜 와중에도 산책을 시키는 등 애정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당선으로 최초로 7마리의 퍼스트 팻이 나오면서 함께 청와대로 가게 됐는데 아직 정확히 어디에 머물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윤 당선인은 또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표준 진료 비제, 또 불법 강아지 공장 근절책, 반려동물 쉼터 공간 확대 등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오늘 새벽 자택에서도 윤 당선인을 보기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 나온 지지자가 많았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1,500만 반려인구의 표심을 적극 얻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야, 7마리면 참 대단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박자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5개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은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110석으로 늘렸고 민주당은 기존에 갖고 있던 3개 지역구 의석을 국민의힘에 다 뺏기게 됐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10년 만에 보수정당 깃발을 꽂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출신으로 지난해 국민의힘에 입당해 종로에 전략 공천된 최 후보는 과반을 넘겨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정권 교체 그리고 또 종로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정치를 원하시는 종로 구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무공천 방침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삼선 종로구청장 출신 김영종 후보는 2위에 그쳤습니다. 재보궐 5곳 가운데 유일하게 거대 양당 후보가 정면 대결한 서울 수초갑에서는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2018년 서초구청장 선거에서 맞붙었던 민주당 이정근 후보를 이번에도 큰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저희 당선도 기쁘지만 윤 당선자께서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민 화합을 이루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기차게
민주당 무공천 지역인 충북 청주 상당과 경기 안성에서는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와 김학용 후보가 각각 5선과 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사퇴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은 대구 중남구에서도 접전 끝에 국민의힘 출신인 무소속 임병헌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대선 승리와 함께 재보궐선거도 사실상 싹쓸이한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최소 110석으로 늘리게 됐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공약집을 보면 통상 정책에서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미 백악관은 협력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혀왔죠. 이르면 5월 윤 당선인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확정 소식 이후 곧바로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윤 당선인과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한미 경제와 국민 동맹은 철통 같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대북 정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상대적으로 북한의 강한 목소리를 내온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전통적인 우방국가, 안보 협력 국가와의 관계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또 한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 환경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장할 것인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예상보다 하루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를 해왔고 역대 가장 빠른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말 일본 쿼드 정상회담 방문을 계기로 방한하면 불과 취임 후 20여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졌습니다. 조지프 디트라이 전 국무부 대북 담당 특사는 북한과 긴장이 지속되는 영내 안보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윤석열 당선인과 맞아떨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중 관계에 대해서 상호 존중이라고 표현했고 중국 정부도 당선을 축하한다며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드 추가 배치와 같은 민감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한중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듯하죠. 미국, 일본과 가까워지면 중국과의 관계가 또 소원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대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빌리빌리에서 볼 수 있는 한국 드라마입니다. 사드 갈등이 불거진 2017년부터 한국 드라마 상영이 중단됐는데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조금씩 빗장이 풀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중 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상호 존중해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한한령 등 경색된 한중 관계 속에서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을 받은 걸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한미동맹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한중 관계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미국 측의 요구대로 쿼드 가입과 사드 추가 배치가 진행되면 한중 관계는 2017년보다 더 경색될 가능성이 큽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치르며 나빠진 양국 간 감정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며 북한 문제의 주요 당사국이란 점에서 새 정부가 속도 조절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 정부도 양국이 함께 노력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자며 일단 유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중국 현지 언론들도 한중 관계가 큰 후퇴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양국 사이가 매끄럽지만은 않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새 판을 짜겠다고 공언해왔죠.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의 폐기, 부동산 정책 수정이 핵심인데 거대 야당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소득주도 성장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소비를 늘려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의도와 달리 일자리를 줄이는 등 부작용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집권 연장하는데 정치 동업으로 쓰려고 이런 소주성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 이론이 나온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 경제로 중심축을 바꾸고 이를 위해 여러 규제를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축인 탈원전 정책이 전면 폐지되고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 확대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도 예상됩니다.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생태계까지 큰 타격을.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고 양도세도 낮출 방침이지만 17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종부세 반영 비율 조정이나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는 정책이 집값을 다시 들썩이게 할 수 있는 만큼 보완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1호는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입니다. 50조 원을 투입하는 손실 보상안이 핵심인데 소상공인은 이와 함께 24시간 영업 보장 공약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윤 당선인은 영업 제한을 철폐하고 보완책으로 매장 내 환기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인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진국 중에 영업 제한을 걸면서 보상을 안 해주는 나라는 없다며 24시간 영업을 약속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철폐할 것을 주장합니다. 영업 제한한다고 코로나 확진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호소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인원 제한하고 시간 제한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풀어주시면 좋죠. 윤 당선인은 또 공약 1호인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에서 집권 100일 이내 50조 원을 투입하는 손실 보상안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50조 원 추경안 수립과 영업 제한 철폐를 상기시키며 1호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윤 당선인은 영업 제한은 철폐하는 대신 매장 내 환기를 중요한 방역 정책으로 지정해 감염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환기 지원 정책이라든지 공조 시스템을 다시 한번 봐준다라든지 조그맣고 영세한 데는 그냥 바이러스 잡는 기계 집어넣어 드리고 국비 반 또 지방 이자체 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윤 당선인은 취임 후 대통령 직속 코로나 본부를 설치해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방역 정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분석 M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길기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이 검찰과 관련된 공약들에 우리가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선 어떤 게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죠. 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었는데요. 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와 직무 정지 사태까지 겪었는데 이 때문인지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검찰에 독자 예산권을 부여하고 검찰이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등 검찰 권한 강화에 공약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정부에서 좀 약해졌던 검찰 권한이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겠군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공약이 있었잖아요. 네, 윤 당선인은 공수처에 대해 본격적인 대수술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공수처의 독점적인 권한의 근거가 되는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24조는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때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아서 그냥 깔고 뭉개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래도 정상화되지 않으면 공수처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수처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국민들의 회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말씀. 그런데 공수처 폐지도 그렇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도 그렇고 그냥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할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이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 지휘권 폐지나 공수처 개편 등은 각각 검찰청법과 공수처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국회 다수당인 만큼 다음 총선 전까지는 사실상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총선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그때도 또 뭐 여소야대가 되면 또 힘들 수 있다 뭐 이 얘기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윤 당선인 관련돼서 수사도 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받기 때문에 오는 5월 10일 취임하게 되면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현재 공수처가 윤 당선인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이제 3개가 있는데요. 하지만 윤 당선인을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못한 데다 지난해 연말 이후 수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결론을 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건데요.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하거나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소 중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 중지를 하면 그러니까 5년 뒤에나 다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안에 또 공수처를 폐지하거나 그러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검찰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 거예요. 대장동 수사도 그렇고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도 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은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된 만큼 오늘 이제 대장동 특검이나 향후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이 바뀌면 대장동 윗선 수사가 빠르게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영향을 이제 받을 전망인데요. 검찰은 아직까지 김 씨를 불러 조사하지 못했고 김 씨의 가담 여부도 결론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사가 큰 사건인 만큼 김 씨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이 오는 5월 취임 이전에 김 씨를 불러 조사하거나 영부인이 된 이후 서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 취임 전에 하는 게 조금이라도 편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취임 후 검찰 인사도 관심이 쏠립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사단이라는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한때 뭐 좌천이란 말도 있었는데 이들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네, 역시 가장 주목받는 건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일 텐데요. 윤 당선인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적폐 수사 등을 함께했던 한 검사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검언유착 사건 등에 휘말리며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천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초동 복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각자 다 중요한 자리에 갈 거라고 판단한다며 한 검사장에 대한 신뢰를 내비쳤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3부장으로 윤 당선인을 보좌했던 신흥석 서울고검 검사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조국 수사 책임자였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등이 요직으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당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검사들은 좌천이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요. 검언유착 사건 등을 놓고 충돌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나 윤 총장의 징계에 관여했던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 한명숙 사건 등으로 대립한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취임한 후 오는 8월 검찰 정기 인사에 측근 검사들을 대거 전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분석엠 길기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만 명, 이틀째 30만
때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를 코로나 유행의 정점으로 전망했는데요. 의료 한계를 예측해서 확진자도 일반 병원, 그러니까 음압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는 32만 7,549명으로 어제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이틀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206명이 늘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2주간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확진의 정점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2주 기간 내에 그 정점기를 이제 지날 것으로. 30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늘어나자 정부는 코로나 치료를 민간병원 중심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60% 수준인 병상 가동률이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고 코로나19 증상은 심하지 않지만 암이나 뇌경색 등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음압 병실에서만 오미크론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아서 반드시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 의료계에선 일반 환자들과 의료진의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방향성은 맞기는 한데 일반 또 환자 또 의료진들하고의 그런 감염 우려 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뭐 이렇게 쉽게 진행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방역당국은 또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로 확진 판정을 내리는 진단체계 변경 내용을 확정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The time for the healing of the wounds has come. The moment to bridge the chasms that divide us has come. 1994년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자신이 받았던 고통과 시련을 화해와 포용으로 승화시켜 국민 대통합 시대를 연 그는 지금도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죠. 우리도 새 대통령을 뽑았죠.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민 통합은 물론 172석의 민주당과 협치를 위해서라도 관용과 포용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은 뭐가 될까요? 세종대왕은 관직이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게 아니라 설령 정적이고 나에게 불경한 신하일지라도 그 임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캠프에 참여했던 혹은 코드가 맞는 인물에게 상 주는 식의 인사가 아닌 정치 노선이 달라도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부터서는 속출할 것입니다.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던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불행히도 지금 상황도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으니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동원해 시급히 묘책을 찾아야 합니다. 표를 의식했던 공약과 국민 또 시장을 훈계하려던 현 정부의 정책은 덮어두고 국가 대계를 위한 경제 정책을 내놔야 하는 거죠.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누구 할 것 없이 어두운 과거가 돼버렸죠. 이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호세 무이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뤄낸 경제 성장과 청렴함 덕에 퇴임 때 지지율이 취임 때보다도 더 높았다고 하죠.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무이카 전 대통령처럼 국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는 그런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란다 였습니다. 이번엔 동해안 산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산이 타고 있죠. 주불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피소에 있던 울진 이재민들 중 일부는 코로나에까지 감염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진철 기자, 그래도 오늘은 기상 여건이 좀 좋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산불이 난 이후 기상 여건이 가장 좋았습니다. 서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이곳에 쌓여있던 연물을 동해안으로 밀어내면서 진화액이 80여 대가 산불 현장과 보다 가깝게 접근해 물을 뿌렸습니다. 산림당국은 화세가 가장 강한 금강송 군락지 일대와 응봉산 일대 진화에 집중했는데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지만 산림당국은 밤사이 상황 등을 고려해 진화율을 높이지 않아 공식 진화율은 아침과 동일한 75%입니다. 여기는 화세만 누그러뜨린 거지 여기가 어떻게 보면 불바다예요. 사실은 화근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일로 비산하는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악재가 겹쳤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이재민들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임시대피소인 울진 국민체육센터에서 머물던 이재민 7명이 어제 PCR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자들인데 집단 감염이 현실화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을 구수곡 자연휴양림한 숙박시설로 이동시킨 뒤 재택치료를 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생활하다 덕구온천 호텔로 이전하기로 한 이재민 중 검사 희망자 106명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차원의 동해안 산불 피해 수습 복구 지원 방향이 오늘 발표됐는데요. 1년간 임시 조립주택 무상 지원과 복구자금 최대 8,840만 원 융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울진에서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울진 산불이 발생한 지 오늘까지 7일째지만 발화 원인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산림당국이 진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나가는 차량에서 던진 담뱃불 때문이라는 예측도 담배꽁초가 타지 않고 남아있어야 발화자를 찾을 수 있거든요. 이에 울진군청 산림과 직원이 사법경찰관 자격으로 직접 산불 원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울진 산불이 지난 4일 시작돼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발화 원인 감식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주체인 산림당국이 산불 진화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산세가 좀 안정이 좀 되거나 아니면 좀 진화 완료된 시점에 제가 유관기관들하고 일정을 협의해서 합동 감식을 펼치고 정밀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에 울진군 산림힐링과 직원이 내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으로 화재 원인 수사에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큰 가운데 당시 발화 지점을 지났던 운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앞서 울진군은 발화 추정 시각에 지나갔던 차량 4대를 경찰 협조로 파악했습니다. 울진군 산림과장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울진군 경찰서로부터 그 주소지나 이런 정보는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수사 의뢰를 정식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담배꽁초 등 증거와 함께 발화범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산림청에서 최초 발화 추정지를 현장 조사했지만 잿더미만 남아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산림청은 진화가 끝나는 대로 경찰 등과 합동수사단을 꾸려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인데 이에 앞서 울진군이 운전자 조사를 통해 실화 여부 등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전 터키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외무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양측이 조금씩 한 발씩 물러서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용호 기자, 지금 거기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이 자리한 수체바주 시레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잠시 전 저녁 7시쯤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앞서 양국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휴전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는데요. 하지만 회담을 마친 뒤 우크라이나 측은 휴전 관련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고 러시아 역시 군사작전 계획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전황 소식도 전해주시죠. 병원 같은 민간 시설이 또 폭격을 당했다면서요. 네, 개전 보름째인 오늘 러시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지만 전황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 등 북부 지역을 비롯해 돈바스 지역과 마리우폴 등 남부 전선에서 공격을 이어갔지만 우크라이나군의 강한 저항으로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남부 최대 항구 도시인 오데사로 향하기 위한 길목으로 미콜라이우 지역에 맹렬한 폭격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열흘 가까이 러시아군에 포위된 마리우폴에선 어린이 병원과 산부인과까지 폭격을 받아 17명이 다쳤습니다. 세르이 오를로프 마리우폴 부시장은 러시아의 침공 후 현재까지 최소 1,170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전 러시아 국방부는 마리우폴 일부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각국의 셈법도 참 복잡한 듯합니다. 미국이 그 전투기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입장을 바꿨다는 비난도 있다는데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폴란드로 가고 있다고요? 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9일 폴란드를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후 첫 유럽 방문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회동하고 폴란드에 머무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만난 뒤 이곳 루마니아로 향할 예정입니다. 앞서 폴란드는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확전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며 이견을 드러냈는데요. 독일 역시 전투기 지원을 거절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서방 국가들 간의 통합 등 안보 의제를 둘러싼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제공 등 공군 지원을 전쟁 개입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루마니아 시레트에서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국민은 현실이 된 전쟁의 공포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음악으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공호 안에서 바이올린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화려한 조명도 훌륭한 음향시설도 없지만 드레스를 입고 바이올린을 켜는 연주자의 모습은 무대 위에 선 듯합니다. 지난 7일 돌아가신 할머니를 추모하려고 열린 작은 연주회입니다. 모래주머니를 쌓아 진지를 구축한 오페라하우스 앞에선 합주가 이루어집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 5명이 연주하는 웅장하고 힘찬 멜로디.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 속에서도 총 대신 악기를 들고 희망을 전합니다. I don't know honestly how can I help someone, but and I was trying to make them think about something not about war for some minutes while I'm playing. 어린아이부터 10대 그리고 노파까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벙커 공연이 전쟁의 공포를 잠시나마 잊게 합니다. 총성 대신 울려 퍼진 음악 소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수급 불안 우려에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기대감으로 하루 만에 10% 넘게 떨어지며 우리 증시와 환율이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르는 거죠.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배럴당 139달러를 기록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브렌트유. 이틀 만에 전거래일보다 13% 폭락하며 배럴당 111.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도 12% 떨어지며 108.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포기 의사를 내비치며 전쟁 해결 기대감이 커진 데다 아랍에미리트가 원유 증산 지지 의사를 밝히자 시장이 빠르게 반응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정적으로 협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들, 이러한 안도감이 유가에 반영되고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실제로 유가 하락 소식에 나스닥이 3.59% 오르는 등 미국 증시도 함께 반등했고 국내 증시 역시 2680.32포인트로 2.21% 상승 마감했습니다. 환율도 4거래일 만에 급등세를 멈추고 9원 내린 122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제재로 인한 원유 공급 공백은 불가피한 만큼 다시 오를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이 예상보다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상당히 컸고
또 그런 추세에 있어서 물가 상방 압력은 상당히 커졌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 변화가 생길 때마다 국제유가는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실물 경제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유전자 조작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인 데이비드 베넷이 현지 시간으로 9일 숨졌다고 미국 메릴랜드 의료센터가 밝혔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 후 중범죄로 10년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베넷은 며칠 전부터 상태가 나빠져 결국 2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 이윤율을 1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최근 5년 평균이 11%인 점을 고려해 이윤율 상한을 정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등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포근한 봄 날씨를 감상하기도 전에 탁한 하늘에 선뜻 외출하기가 두려워지죠. 오늘 수도권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져 내일 새벽까지 시행되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을 포함한 충청과 전북, 경북의 공기질 탁하겠고요.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수일째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대기의 메마름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실효습도 25% 이하의 건조 경보로 격상된 곳이 많은데요. 이들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도 불어서요. 화재 위험이 무척 크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잦습니다. 작은 불씨도 꼭 조심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서해안과 경기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내일 아침까지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미세먼지와 함께 연무가 남아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 많다가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밤까지 호남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에 더해서 햇빛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낮 동안에는 20도에 육박하는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모레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단비가 시작되겠고요.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